결혼 7년 차, 강수현은 매달 어김없이 시어머니 박순자의 계좌로 400만 원을 칼같이 송금했다. 마치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돌아가는 현금 인출기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교통사고가 터지고 그녀가 온몸에 호스를 꽂은 채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가족 단톡방에 올린 것은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최고급 흑돼지구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기념사진이었다. 엄마, 올케가 저대로 못 깨어나고 숨 넘어가면 그 사망보험금 3억으로 우리 강남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니 박순자는 병원 복도 구석에 숨어 아들에게 목소리를 한껏 낮춰 속삭였다. 정훈아, 당분간 절대 병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의사가 전화해도 절대 받으면 안 돼. 알았지? 강수현은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심장을 후벼 파는 그들의 귓속말을 똑똑히 들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맸던 30일의 시간은 가족이라는 껍데기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저들의 징그러운 탐욕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사망 진단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산산조각낼 이혼 서류를 안겨줄 참이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6층의 1인실 병실 안 코를 찌르는 알코올과 포비돈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10월에 잔뜩 찌푸린 하늘이 보였고 잿빛 구름이 저 멀리 통유리창 위로 무겁게 짓눌러 내려 한 줌의 햇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강수현은 등받이가 높게 올려진 환자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오른팔에는 두꺼운 깁스가 감겨 있었고 붕대로 단단히 묶여 허공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부러진 갈비뼈 부근에서 무딘 칼날로 살점을 썰어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새하얀 병실 협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 소리는 쥐죽은 듯 고요한 병실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수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바짝 말라붙은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얀 일직선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멀쩡한 왼손을 이불 너머로 뻗어 차가운 금속 기기에 손끝을 대고는 힘겹게 휴대폰을 끌어왔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눈을 찌를 듯한 형광빛이 핏기 없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초점 없는 동공 위로 초록색 말풍선들이 연달아 떠올랐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화면에는 신우이 오수정이 방금 막 올려보낸 사진들이 떠 있었다. 눈 시리게 푸른 제주도의 바다, 5성급 호텔의 인피니티 풀장을 배경으로 오수정은 값비싼 명품 리조트룩을 쫙 빼입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강남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안겨 있었다. 그 옆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 시어머니 박순자,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채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유롭게 들고 있는 남편 오정훈이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말투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가족 여행 너무 신난다. 엄마가 여기 흑돼지구이가 최고래. 다음에 꼭 또 와야지. 전송 시간은 10월 15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수현은 그 날짜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녀가 응급실에 피투성이로 실려와 생사의 문턱에서 처절하게 발버둥 치던 바로 그 5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녀의 왼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 위를 맴도는 엄지손가락의 손톱은 너무 꽉 쥐어짜서 잿빛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 거친 모래를 한 움큼 쑤셔 넣은 것처럼 깔깔했고 침을 삼킬 때마다 비릿한 피 맛이 배어났다. 30일 그녀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차가운 병상에 누워있던 시간이 무려 30일이었다. 그 30번의 낮과 밤이 지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에는 남편이 건 부재중 전화단 한 통도,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병실 구석에는 오직 직장 동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내준 이미 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 동양난 화분만이 퀴퀴한 부패의 냄새를 풍기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정훈이가 월급은 쥐꼬리만 해도 사람은 참 착해 빠져서 집안 대소사는 능력 있는 우리 며느리가 다 알아서 챙겨야겠네. 뇌리 속에서 7년 전 결혼식 날 들었던 그 목소리가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초봄의 기운이 맴돌던 어느 날 오후,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뿜어져 나오던 서울 강남구의 고급 웨딩홀. 화려하게 수놓인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박순자는 수현의 손을 덥석 잡더니 모서리가 다해진 국민은행 통장 하나를 그녀의 손바닥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당시의 박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감동의 눈물까지 두어 방울 쥐어짰었다. 그 시절의 강수현은 바보같이 믿었다. 그것이 며느리로서의 인정이자 어른의 아낌없는 신뢰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도 회계법인에서 억대 연봉을 쓸어 담는 엘리트 공인회계사였던 그녀는 자신이 뼈 빠지게 노력만 하면 두 집안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메울 수 있고 진정으로 따뜻한 가족의 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순진하게 착각했다. 하지만 지난 7년, 그녀가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인가? 매일 새벽 5시, 용인시의 아파트 밖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면 낡은 창틀 틈새로 살얼음 같은 칼바람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일어나 얼음장 같은 주방 타일 바닥을 맨발로 디디며 당뇨가 심하다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정성껏 끓여내야 했다. 요리를 마치고 나면 따뜻한 국물 한 숟갈 뜰 새도 없이 자동차 키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5년이나 탄 낡은 현대 소나타를 몰아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로 뛰어들어야 했다. 그렇게 매일 왕복 3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며 강남의 회계법인으로 출근했다. 매월 월급날 오후가 되면 그녀의 손끝은 마치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계처럼 움직였다. 인터넷 뱅킹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체를 확인했다. 400만 원은 정확히 시어머니의 생활비 통장으로 꽂혔고 150만 원은 시누이의 강남구 영어 유치원 등록금으로 이체되었으며 80만 원은 호주에서 흥청망청 놀고 먹는 시동생의 용돈으로 해외 송금되었다. 정작 뼈 빠지게 돈을 번 그녀 자신은 점심시간마다 법인 빌딩 1층 편의점 구석에 찌그러져 냉장고에 진열된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를 공짜 생수와 함께 억지로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 다가오면 그녀는 언제나 주방 펄펄 끓는 기름 냄비 앞에 쪼그려 앉아서 5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동그랑땡과 명태전을 뒤집는 무료 파출부 신세였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펴지도 못할 때 거실에서는 오정훈과 시아버지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는 소리만 얄밉게 들려올 뿐이었다. 가슴 한가운데를 찢어발기는 듯한 통증이 다시 한번 덮쳐오며 그녀를 그 숨막히는 과거의 기억에서 강제로 끄집어냈다. 수현이 눈을 감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멀게 할 듯한 쌍라이트 불빛이 번쩍거렸다. 바로 30일 전 금요일 밤, 시계바늘이 밤 11시를 갓 넘겼을 때였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살인적인 야근을 마친 그녀는 쇳덩이처럼 무거운 두 다리를 이끌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분당 4곳간 도시고속화도로를 달리는 동안 굵은 가을비가 아뷰리를 거칠게 때렸고 와이퍼는 단조로운 마찰음을 내며 시야를 치우고 있었다. 조수석에 던져둔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이더니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본능적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수현아, 내일 주말이니까 본가로 좀 와라. 올 때 청국장 잊지 말고 꼭 사오고. 딴 거 말고 꼭 순창 브랜드로 사와야 해. 내 시애비는 그것만 드시는 거 알지? 아, 그리고 오는 길에 세탁소 들러서 아범 드라이 맡긴 옷도 좀 찾아오고. 마치 한여를 부리듯 명령조로 뱉어낸 그 음성 메시지가 절반쯤 재생되었을 무렵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으로 돌진하던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곱비 풀린 맹수처럼 빗줄기를 찍고 달려와 그녀의 운전석 문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고막을 찢는 듯한 금속의 파열음,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비명, 그리고 온몸의 뼈를 부숴버릴 듯한 거대한 충격이 순식간에 그녀의 의식을 앗아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만신창이의 몸뚱어리가 되어 있었다. 삐삐 심장 박동 모니터의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병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구김살 하나 없이 빳빳한 정장 차림의 한지영이 보온 도시락통을 손에 든 채 걸어 들어왔다.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수현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였지만 지금 지영의 안색은 병실의 하얀 벽지보다도 더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지영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평소 같으면 오자마자 보온통부터 여러 국물을 떠먹였겠지만 오늘은 그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툭 하고 무겁게 내려놓았다. 종이가 스치는 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공간 속에서 소름 끼치게 울렸다. 내가 뒷조사해달라고 했던 거 방금 결과 나왔어. 지영의 목소리는 바닥으로 잔뜩 가라앉아 있었고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수현의 창백한 얼굴을 복잡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수현의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틀 전 지영이 병문안을 왔을 때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밤, 그러니까 수현이 중환자실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청담동의 한 최고급 멤버십 라운지 바에서 오정훈을 목격했다는 지인의 제보였다. 그는 평소에 입고 다니던 싸구려 기성복 정장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 셔츠를 짝 빼입고 있었고 웬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아 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던 순간 수현은 울지 않았다. 그저 천장에 눈부신 형광등 불빛을 눈알이 빠질 때까지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쇳소리가 날 만큼 갈라진 목소리로 지영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지영아, 하나만 알아봐줘에 내 자동차 보험이랑 상해 사망보험. 지금 수익자가 정확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바로 그 서류 봉투가 지금 그녀의 무릎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수현은 멀쩡한 왼손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꽉 쥐었다. 거칠거칠한 종이의 촉감이 신경줄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 안에서 A4 용지 몇 장을 빼내었다. 여러 건이 보험계약 변경 내역이 담긴 사본들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흑백으로 인쇄된 표 위에 꽂혔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라는 항목 한, 원래 그 자리에 인쇄되어 있던 배우자 오정훈이라는 글자 위에는 시커먼 두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변경을 승인하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자 성명란에는 너무도 또렷한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 박순자. 변경 일자는 소름 돋게도 정확히 2년 전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수현은 온몸에 피가 머리끝으로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현기증을 느꼈다. 관자놀이가 터질 듯이 펄떡거렸고 귓속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윙윙거렸다. 오정훈 그 인간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돌렸어. 내가 회사 일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네 집안이랑 원래 알던 보험 설계사를 섭외해서 뒤로 감쪽같이 서류를 바꾼 거야. 일지영이 이를 뿌듯 갈며 말했다.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끓어오르는 분노로 목소리마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수연아, 이 두 개 보험을 합치면 말이야. 만약 내가 이번 사고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 시어머니 박순자는 사망진단서 한 장으로 무려 3억 원이라는 엄청난 보험금을 일시불로 꿀꺽할 수 있었어. 3억 원. 수현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쇠막 같은 비릿한 핏물이 입안에 번질 때까지 이를 악물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지난 30일 동안 시어머니와 그 식구들이 병원에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는지, 형식적인 안부 전화 한 통조차 걸어오지 않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갔다. 어째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청담동에서 비싼 양주를 까고 젊은 여자와 히히덕거릴 수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이 무슨 배짱으로 제주도에 가서 바닷바람을 쐬며 흑돼지를 구워 먹을 수 있었는지 말이다. 그 징그러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강수현은 매달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뱉어내는 성능 좋은 자동이체 기계였고 숨이 끊어진 강수현은 한 방에 3억 원의 거액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로또 당첨금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병원에서 언제쯤 병세 악화 통보를 해올지, 언제쯤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도 좋다는 말이 나올지, 사망진단서를 손에 쥐고 당당하게 보험사로 걸어가 그들의 화려한 인생 이막을 열어젖힐 그 순간만을 침을 흘리며 기다렸던 것이다. 위장이 미친 듯이 뒤틀리는 역겨움의 수현은 고개를 옆으로 확 틀고 헛구역질을 쏟아냈다. 하지만 텅 빈 위장에서는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았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극도의 배신감이 만들어낸 혹한 속에서 그녀의 눈물은 이미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어 버렸다.
지영아, 오수현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에는 사람을 얼어 죽일 듯한 섬뜩한 살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검은색 노트북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노트북 좀 켜줘. 지영은 잠시 흠칫 놀랐지만 말없이 노트북 전원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지며 윈도우 부팅음이 서늘한 병실 안을 채웠다. 그날부터 3일 동안 이 하얀 병실은 강수현의 무자비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외부인의 면회를 철저히 차단했고 하루에 고작 3시간만 눈을 붙였다. 멀쩡한 한 손만으로 자판을 두드려야 했기에 속도는 더뎠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스캐너처럼 모니터를 훑었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회계법인의 탑클래스 회계사가 아니던가. 그녀는 복잡하게 꼬인 숫자의 미궁 속에서 진실의 뼈대를 발라내는 데는 누구보다 완벽한 전문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시중은행 계좌에 접속해 지난 7년간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이체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몽땅 긁어모았다. 한 건 한 건을 현미경 보듯 대조하며 그 모든 데이터를 엑셀 시트 위로 쏟아부었다. 모니터 화면 위로 커서가 쉴 새 없이 깜빡였고 타닥타닥 자판을 치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몇 년 몇 월 며칠 400만 원 이체, 적요, 생활비. 몇 년 몇 월 며칠 150만 원 이체, 적요, 수정이 학원비. 몇 년 몇 월 며칠 120만 원 결제, 적요, 아버님 골프 회원권. 몇 년 몇 월 며칠 3천만 원 이체, 적요, 용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잔금. 엑셀표 안의 숫자들이 끝도 없이 쌓여갈수록 맨 아래쪽에 빨간색 굵은 글씨로 설정해둔 합계 금액은 점점 더 흉측한 몸집을 불려나갔다. 마침내 마지막 데이터 한 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친 순간 최종적으로 계산된 숫자가 화면 정중앙에 선명하게 꽂혔다. 4억 7천만 원. 이것은 순수하게 계좌 추적이 가능한 시댁 식구들의 통장으로 직접 꽂아준 현금의 액수일 뿐이었다. 명절 보너스, 현금 선물, 각종 식대 등을 합치면 훌쩍 넘어갈 금액. 그리고 모니터 화면의 반대쪽 창에는 그녀가 지영을 통해 몰래 떼어본 용인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띄워져 있었다. 그 아파트의 첫 전세 보증금은 수현이 처녀 시절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밀어넣은 것이었고 매달 빠져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역시 그녀의 급여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자란에는 오직 조정훈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크고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7년 그녀는 눈이 가려진 채 어두컴컴한 방앗간 안을 빙빙 도는 불쌍한 당나귀나 다름없었다. 화목한 가족이라는 허상 가득한 당근을 눈앞에 매달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맷돌을 돌린 것이다. 그리고 맷돌 밖에서 편하게 앉아있던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은 그녀의 진액을 남김없이 빨아먹으면서도 땀냄새가 난다며 코를 쥐고 비웃고 있었던 거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가 의료용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협탁 위의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밝아지며 경쾌한 알림음을 뱉어냈다. 자판을 두드리던 수현의 왼손이 멈칫했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몸 상태가 어떤지 묻는 가식적인 안부 인사조차 없었다. 화면에 떡하니 뜬 것은 다짜고짜 보낸 사진 한 장 국민은행 앱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는데 정중앙에 빨간 동그라미로 눈에 띄게 표시해둔 4글자가 있었다. 잔액 부족. 곧이어 신경질적인 숨소리가 섞인 길쭉한 음성 메시지들이 줄줄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현이 첫 번째 메시지를 눌렀다. 고막을 긁어대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서 사납게 터져나왔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불만과 적반하장의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수현아, 이번 달 돈이 왜 아직도 통장에 안 들어오니? 내가 병원 침대에 편하게 좀 누워있더니 아예 정신줄을 놔버린 게야? 다음 주면 당장 내신 후에 영어학원 특강비 내야 한다고 했지. 게다가 내시애비 홍삼 다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 내가 아무리 팔다리 부러져서 누워있어도 손가락 하나는 까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스마트폰 앱 켤 줄 몰라?
정 못하겠으면 정훈이 편에 내 카드 쥐어보내서 현금 지급기에서 뽑으라고 하든가. 쯧쯧. 하여간 며느리라는 게 알아서 싹싹하게 구는 맛이 없어서 사람 속을 박박 긁어대요. 수연은 그 어처구니 없는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왼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엄지손가락으로 액정의 가장자리를 느릿느릿 문질렀다. 이윽고 그녀의 입꼬리가 스멀스멀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것은 온기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섬뜩한 미소였다. 그녀의 눈빛 위로 살얼음장 같은 서릿발이 곤두섰다. 그녀는 구태여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곧바로 카카오톡 창을 빠져나와 주소록 맨 위에 즐겨찾기로 고정해 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채 한 번이 다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지영아. 수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조용했지만 칼을 품은 듯 뚜렷하고 명확했다. 중환자실에서 막 나온 환자의 나약함 따위는 흔적조차 없었다. 나 이혼 소송 시작할 거야. 그 전에 당장 서류 3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해줘. 내일 아침 8시 정각까지 내 병실로 가져와. 다음 날 오전 10월 20일. 강수연은 즉시 퇴원 수속을 밟았다. 휠체어를 가져오겠다는 간호사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블랙수트로 갈아입었다. 오른팔에는 여전히 두꺼운 깁스가 매달려 있었고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호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만추의 차가운 칼바람이 뺨을 강하게 때리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가족의 보금자리라 불리던 용인시의 그 끔찍한 아파트로 택시를 잡지 않았다. 대신 병원 앞을 지키고 있던 지영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다. 강남으로 가자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하며 수연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오전 10시 정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정도 회계법인 본사 빌딩. 강수현이 자신의 단독 임원실 유리문을 확 밀어젖히고 들어가자 복도를 지나던 어시스턴트들이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넓은 마호가니 원목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묵직한 최고급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까지 죽어라 일했던 서류의 흔적들이 먼지 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녀는 왼손을 뻗어 책상 위 유선 전화기에 수화기를 집어들고 스피커폰 버튼을 탁 소리 나게 누른 뒤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다. 뚜뚜뚜. 신호음이 딱 3번 울리자마자 상대가 전화를 낚아채듯 받았다. 어머, 수연아. 스피커 너머로 박순자의 당황한 듯한 가식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통화 배경음으로는 백화점 매장에서나 흘러나올 법한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다. 우리 아들 정훈이한테 듣자 하니 너 오늘 퇴원했다며? 아이고, 몸은 이제 다 나은 게지? 그나저나 어제 내가 말한 이번 달 생활비는 대체. 어머님 유수연이 단칼에 그녀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다. 감정의 기복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로봇처럼 건조하고 싸늘한 목소리였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말투에 적잖이 당황한 듯 얼버무렸다. 이번 달부터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던 그 400만 원, 이제 더 이상 입금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현은 꽉 막힌 테헤란로의 빌딩 숲과 도로 위를 기어가는 자동차들의 행렬을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순간 쥐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미세한 전파음만이 거슬리게 들려왔다. 약 3초 뒤 스피커가 터져버릴 듯 박순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폭발했다.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쇳소리였다. 내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강수현, 너 차 사고로 머리통이라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안 내놓으면 우리 집안 살림은 누가 감당하라고. 호주에 있는 내 시동생 밥줄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어디 시어미 앞에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반란을 일으키려 들어? 수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죽 의자 등받이에 여유롭게 몸을 깊숙이 기대며 스피커폰 너머로 발악하는 시어머니의 천박한 고래고래를 그저 감상하듯 내버려 두었다.
박순자의 숨이 턱에 차올라 목소리가 삑삑거리며 잦아들었을 때쯤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핏대 세우지 마시고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저는 오늘부로 어머님의 그 대단하신 아들 오정훈과 완벽하게 이혼할 거니까요. 이 이혼, 박순자가 헛바람을 들이켜며 경악했다. 내년이 미쳤구나. 나이 40줄 다 되어가는 상장 폐지된 여편네가 이혼하면 어느 놈팽이가 널 주워간다니. 우리 정훈이 같이 착한 아들이 널 걷어준 걸 평생 감지덕지해도 모자랄 판에 내년이 지금 감히. 아,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이 남았네요. 어머님 수연이 다시 한번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주둥이를 틀어막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억양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잔혹한 비웃음이 짙게 깔려 있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딱 2년 전에 어머님의 그 끔찍하게 귀해하는 아들내미가 제 목숨값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아주 감쪽같이 어머님 이름으로 바꿔치기해 놨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의 소음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수현은 책상 한가운데 놓인 자신의 최고급 몽블랑 만년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송곳으로 찌르듯 또박또박 씹어 뱉었다. 만약 제가 그 비 오는 날 밤 분당 내곡로에서 차가 박살나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어머님은 제 피 묻은 사망진단서 한 장 들고 보험사로 쳐들어가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아주 달달하게 타드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사를 오가던 지난 30일 동안 어머님도 그 잘난 오정훈도 병원 근처에는 코빼기 한 번 안 비치신 거고요. 매일 밤 2다리 뻗고 주무시기 전에 병원에서 며느리 숨 넘어갔다는 반가운 전화가 걸려오기만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틀립니까?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난 몰라. 그런 보험금 나부랭이 따위 난 생전 들어본 적도 없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추악한 민낯을 정통으로 찔려버린 자의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혀가 꼬여 발음조차 제대로 뱉지 못하고 있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법원 출석 요구서가 조만간 집으로 예쁘게 날아갈 테니까요. 수연은 상대가 더 이상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빨간색 종료 버튼을 쾅 내리눌렀다. 뚜뚜뚜 끊어진 전화의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널찍한 임원실 안을 맴돌았다. 같은 시각 경기도 용인시. 오정훈은 자신이 다니는 중소기업 사무실의 비좁은 파티션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 있었다. 동료가 편의점에서 사다 준 떨이 도시락을 쩝쩝거리며 퍼먹는 와중에도 그의 시선은 스마트폰 중고차 앱에 띄워진 수입차 매물 페이지에 처박혀 있었다. 그때 화면에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엄마의 발신 번호가 떴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무섭게 스피커에서 돼지 멱다는 듯한 박순자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정훈아. 큰일 났다. 우리 다 망했어. 그 미친년이 보험금 빼돌린 거 다 알아채 버렸단 말이다. 당장 너랑 이혼하겠대. 생활비도 이젠 단 한 푼도 못 내놓겠단다. 이를 어쩌면 좋니. 오정훈이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위로 나동그라졌다. 반찬통에서 튄 시뻘건 김치 국물이 그의 싸구려 흰 와이셔츠에 얼룩을 남겼다.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새하얗게 질렸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엄마, 일단 핏대 세우지 말고 진정해봐. 내가 당장 집에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할게. 그는 상사에게 반차를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차 키를 낚아채듯 쥐고는 회사 건물을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신호 위반까지 해가며 과속으로 달려 용인의 아파트에 도착한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짓눌렀다. 삐리릭, 문이 열리는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힐 듯한 침묵뿐이었다. 그는 구두를 벗어 던지다시피 하고 안방으로 짐승처럼 뛰어 들어갔다. 붙박이장 문이 흉하게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빼곡하게 걸려있던 수현의 명품 옷들과 가방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전부 사라져 버렸고 텅 빈 옷걸이 몇 개만이 을씨년스럽게 달그락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정훈은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다가 획고개를 돌려 화장대 쪽을 바라보았다.
수십만 원짜리 비싼 화장품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던 자리는 황량하게 비워져 있었고 그 정중앙에 액자 하나만이 처량하게 세워져 있었다. 바로 그들이 결혼 7주년을 기념해 찍었던 리마인드 웨딩 사진이었다. 사진 속 수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단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웃고 있는 얼굴 위로는 누군가 굵디 굵은 빨간색 마커펜으로 힘껏 짓이겨 그린 거대한 넥스자가 흉측하게 그어져 있었다. 유리를 타고 흘러내린 빨간색 잉크 자국은 마치 잔혹한 살에 현장에 굳어버린 핏자국처럼 섬뜩했다. 액자 받침대 아래에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덜렁 붙어 있었다. 자를 대고 그은 듯 반듯하고 서늘한 필체의 글귀가 그의 망막을 때렸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이혼 소장은 내 회사 법무팀으로 친절하게 보내줄게. 능력 좋은 변호사나 알아서 잘 구해둬. 오정훈은 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며 차갑게 식은 방바닥으로 볼썽사납게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강남구정도 회계법인 수연은 임원실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왼손으로 묵직한 검은색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날카로운 펜촉이 책상 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 근처에서 멈춰섰다. 이 서류 한 장이면 용인 아파트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동결될 것이고 오정훈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집을 몰래 팔아치워 현금을 챙길 기회 따위는 단 1%도 남지 않게 된다. 그녀는 서명란을 노려보며 왼손에 쥔 펜에 힘을 주었다. 원래 쓰던 손이 아니었기에 움직임은 다소 뻣뻣하고 어설펐다. 펜촉이 고급 종이의 표면을 긁으며 묵직한 잉크 자국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서류 상단에 찍혀있는 붉은색 도장 자국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법원의 접수 도장이었다. 불과 30분 전 지영은 무려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송금 내역서, 보험 수익자 몰래 변경 내역서, 그리고 오정훈이 청담동 여자와 호텔을 들락거린 모텔 결제 내역까지 싹 다 쓸어 담은 증거자료 봉투를 서울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하고 돌아왔다. 수현의 손목이 묵직하게 종이를 짓눌렀고 사각거리는 마찰음이 서늘한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혹할 만큼 또박또박 강수현이라는 세 글자를 새겨 넣었다. 마지막 회기 마침표를 찍듯 떨어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펜 뚜껑을 다시 만년필 바디에 덮어 씌웠다. 딸깍. 경쾌하고도 날카로운 소리였다. 통유리창 밖으로 테헤란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의 시뻘건 후미등이 마치 피로 물든 거미줄처럼 길게 궤적을 그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강수현은 널찍한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방금 자신의 이름이 완벽하게 날인된 가처분 신청서를 고요히 내려다보았다. 억지로 힘을 준 왼손 손목에서 기분 나쁜 뻐근함이 밀려왔다. 그때 책상 한쪽에 던져두었던 휴대폰 액정이 번쩍거리며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매끄러운 마호가니 원목을 때리는 거친 진동음이 마치 살충제를 맞고 바닥을 뒹구는 바퀴벌레의 단말마처럼 징그럽게 울렸다. 발신자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핏빛처럼 섬뜩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시선을 의심케 하는 미확인 부재중 전화 횟수가 붉은색 팝업으로 연달아 떴다. 47통 이 미친 듯한 47번의 발신 기록 사이사이로 카카오톡 알림음이 마치 저승사자의 연불소리처럼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블랙커피 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혀뿌리까지 씁쓸하게 마비시키는 검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위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역겨움을 간신히 짓눌러 주었다. 그녀는 왼손 검지로 휴대폰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고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남겨놓은 음성 메시지 창을 터치했다. 첫 번째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마자 스피커망을 뚫고 나올 듯한 표독스러운 비명이 귓가를 때렸다. 얘야, 이 강수현 미친년아. 너 대체 무슨 대수작을 부리는 거야? 내가 전화통 안 붙잡고 버틴다고 우리가 눈이나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똑똑히 들어. 내가 만약 정훈이랑 이혼하겠다고 끝까지 깝치면 당장 내일 아침에 너네 회계법인 로비 한가운데 돗자리 깔고 드러누워서 현수막 걸고 시위할 거야. 이 썩을 년아, 강남 바닥에서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당장 오늘 안으로 이번 달 생활비 입금해. 내 말 똑똑히 알아들어? 수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메시지들을 듣고 있었다. 미세한 눈꺼풀에 떨림조차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른팔을 감싸고 있는 투박한 석고 깁스 위에 머물렀다. 7년 전 추석 전날 밤이었다. 그때도 그녀는 시댁의 비좁은 주방에서 홀로 서 있었다. 다음 날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치기 위해 시뻘겋게 달구어진 프라이팬 앞에서 꼬박 5시간을 쪼그려 앉아 있었다. 뜨거운 기름방울이 손등에 튀어벌건 물집이 잡혀가는데도 말이다. 그 시각, 거실에 있던 박순자는 청담동의 고급 에스테틱에서 사온 비싼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인 채 TV 속 트로트 가수의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혀 수현이 받은 기침을 내뱉자 박순자는 그저 흘깃 쳐다보며 느릿하게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다. 어머, 새댁이 그깟 일 좀 했다고 유나는? 우리 정훈이가 밖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안일 좀 돕는 게 대수니? 수현의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두 번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이번에는 박순자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악에 바친 공포였다. 수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라. 방금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 우리 집 관리비가 벌써 2달이나 밀렸다잖니? 그리고 나 다음 주에 백화점 VIP 초청 세일 예약해둔 거 내 시누이가 같이 가주기로 했단 말이야. 내가 카드를 정지시키면 난 뭘로 결제하라고. 너 지금 그 3억 보험금 때문에 화나서 이러는 거지? 그건 정훈이가 알아서 한 일이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니? 응. 수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음성 메시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다.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왔다. 현관문 도어락 바로 옆에 붙여진 선명하고도 섬뜩한 빨간색 압류 딱지였다. 수현은 그 눈을 찌를 듯한 빨간 종이를 바라보면서도 눈동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단 한 줌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무려 5억 원이었다. 7년 전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현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몽땅 털어넣은 것도 모자라 개인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썼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한지영 변호사는 채권자 신분으로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보증금을 가압류해버렸다. 그 5억 원이 묶여버린 이상 박순자는 이제 그 집 현관문 손잡이조차 마음대로 잡지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수현은 화면 위로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익숙한 번호를 선택한 뒤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 순간 세상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사무실 에어컨이 뿜어내는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용인 아파트에 배어있던 쿰쿰한 김치 냄새와 한약 찌꺼기 냄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공기였다. 사흘 뒤 여의도. 하늘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잿빛 구름이 숲을 이룬 금융가 빌딩 순머리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빌딩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호젓한 비즈니스 카페 안에는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다 못해 시릴 정도로 불어나오고 있었다. 강수현은 카페 구석진 카트석에 앉아 있었다. 왼손 약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반지가 끼워져 있던 자리만 허옇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길쭉한 검은색 빨대로 얼음이 가득 담긴 유리컵 속을 천천히 휘저었다.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고 컵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대리석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한겨울에도 오직 얼음물만 마셨다. 그것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들불 같은 분노를 억누르는 그녀만의 유일한 방식이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카페 유리문이 열리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정훈이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 내리는 가랑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볼품없이 달라붙어 있었다. 구겨진 양복 상의의 넥타이는 옆으로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촌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빨간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꽃잎 끝부분은 이미 거뭇하게 시들어 있었다. 수현을 발견한 순간 오정훈의 눈에 희망 섞인 빛이 돌았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테이블로 다가와 의자를 빼고 앉으며 들고 있던 장미꽃을 수현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수현아,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한 아첨이 섞여 있었고 눈빛은 마치 매 맞은 강아지처럼 수현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예정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다. 밖에는 비 오는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당신 추위 많이 타잖아. 수현은 꽃다발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오정훈의 얼굴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바로 이 얼굴이었다. 30일 전 그녀가 응급실에서 부러진 갈비뼈에 폐가 찔려 피를 토하고 있을 때 이 얼굴은 다른 여자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 청담동 바에서 비싼 향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수현이 침묵을 지키자 오정훈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초조하게 두 손을 맞잡고 문지르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보험금 그건 정말 내 본의가 아니었어. 우리 엄마 알잖아. 한번 고집 피우면 아무도 못 꺾는 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보장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하도 들볶아대서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어준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그냥 비즈니스 접대였어. 술 몇 잔 마신 게 다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리 7년 세월이 고작 이런 오해 때문에 무너져야겠어? 오해. 수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하리 많지 평온했다. 악을 쓰거나 비난하는 기색 하나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얼음을 젓던 손을 멈추고 옆에 놓아둔 검은색 보태가 베네타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수현은 왼손으로 봉투를 오정훈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그녀의 손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열어봐. 오정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마치 폭탄이라도 보듯 봉투를 빤히 쳐다보다가 몇 초 뒤에야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 입구를 뜯었다. 안에는 빳빳한 A4 용지들이 뭉치로 들어 있었다. 그가 첫 장을 꺼내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동공은 미친 듯이 수축했고 숨소리조차 단절된 듯한 정적이 그를 덮쳤다. 한성전자 주식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탈루 의혹 제보서. 그 아래에는 빽빽한 재무 흐름 명세서와 법인 계좌의 이상 이체 내역 캡처본, 그리고 오정훈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내부 결제, 서류 복사본들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다. 당신, 그 김 대표 밑에서 3년 동안 재무팀장으로 있었지. 수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넘어가며 이성적인 감각을 일깨웠다. 그 3년 동안 당신들은 유령 회사를 세우고 가짜 거래 명세를 만들어서 대략 2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빼돌렸어. 장부가 참 허술하더라. 오정훈. 만약 이 자료를 국세청 조사사국에 그대로 넘기면 당신네 김 대표가 자기 살겠다고 그 서류에 사인한 재무팀장인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 같아. 수현아. 조정훈의 이가 딱딱 부딪히며 보기 흉한 소리를 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현을 올려다보았다. 당신 이걸 어떻게 다 당신 미쳤어? 이거 감옥 가는 일이야. 범죄라고. 그래, 감옥 가겠지의 수현은 그를 빤히 바라보며 입가에 찰나의 미소를 띄웠다.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것 같은 서늘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이 제보서는 아직 내 책상 서랍 속에 있어? 오정훈은 마치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테이블 쪽으로 몸을 확 들이밀었다. 그의 무릎이 테이블 다리에 쿼당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수현아. 우리 부부잖아.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거 치워줘. 그럼 내가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전부 다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그의 과격한 움직임 때문에 테이블 끝에 놓여있던 저렴한 장미 꽃다발이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다. 흩어진 꽃잎들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오정훈의 흙탕물 묻은 구두 9배 짓밟혀 지저분한 즙을 짜내고 있었다. 수현은 바닥에 뒹구는 지식여진 꽃잎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오정훈의 얼굴을 응시했다. 3가지야. 수현이 왼손 손가락 3개를 펴보였다. 첫째, 이혼 합의서에 사인해. 둘째, 용인 아파트 소유권은 즉시 내 명의로 넘기고 혼인 후 재산 분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 셋째,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을 테니 36개월 할부로 내는 건 봐줄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 송곳이 되어 오정훈의 눈동자를 사정없이 찔러 들어갔다. 선택해. 깔끔하게 내 인생에서 꺼져줄래? 아니면 그 역겨운 거짓말들을 안고 당신네 김 대표랑 같이 구치소에서 나란히 앉아 차가운 콩밥을 먹을래? 오정훈은 눈앞의 여자가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지만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했다.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세무제보서 위로 툭 떨어지며 글자를 흐릿하게 번지게 했다. 이틀 뒤 강남구정도 회계법인 로비. 점심시간을 맞아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커피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강수현. 당장 나와. 이 독한 년아.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함이 평화롭던 로비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신우이 오수정이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서서 악을 쓰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값비싼 트위드 자켓은 작년 생일에 수현이 자기 카드로 사준 선물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명품 가백을 움켜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장난감을 뺏기고 길바닥에 드러누운 어린아이처럼 추태 그 자체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다가갔지만 오수정은 미친 듯이 팔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이거 놓으라고. 나 여기 근무하는 천하의 나쁜 년 강수현 잡으러 왔어. 걔가 우리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당신들 걔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자기 남편 집을 뺏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는 독종이야.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때 로비 측면의 임원 전용 엘리트가 가벼운 기계음과 함께 열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짙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강수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팔에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서류를 든 왼손과 차분한 안색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하이힐이 매끄러운 바닥을 칠 때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현이 나타나자 오수정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눈에 도끼를 품고 달려들었다. 보안 요원의 저지를 뚫고 수현의 코앞까지 다가온 그녀는 손가락질을 해대며 소리를 질렀다. 언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 오수정은 화장이 얼룩진 얼굴로 울부짖었다. 우리 엄마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쫓겨났어. 그 집 보증금 언니가 좋아서 내준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왜 뺏어가냐고. 엄마는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노원구에 있는 그 좁아터진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 집구석 망하는 꼴이 그렇게 보고 싶어? 우리가 대체 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수현은 걸음을 멈추고 눈앞에서 신파극을 찍고 있는 여자를 냉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이미 주변에는 구경하는 동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온갖 복잡한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고 있었다. 수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보안팀장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김 팀장님,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영업장에서 난동을 피워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안팀장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즉시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오수정의 곡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너 지금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내가 내 시누이야. 수현은 그제야 오수정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장부 위에 죽은 데이터를 검토하듯 무미건조했다.
오수정 씨 수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발음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명확했다. 텅 빈 로비 안에서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고막에 박혔다. 당신 딸이 4살 때부터 다닌 대치동 영어 유치원, 매달 원비가 120만 원이었지. 그 3년 4개월 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은 내 국민은행 3382번 계좌에서 나갔어. 오수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연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차가운 숫자들을 쏟아냈다. 전부 합치면 4,320만 원이야. 여기에 매달 추가로 들어간 20만 원짜리 승마 체험비랑 작년 여름 제주도 여행 간다고 가져간 육아 휴가비 300만 원은 빼고 계산한 거야. 그동안 내 돈으로 당신 딸을 강남 부잣집 딸처럼 포장해주는 동안 당신은 뒤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나보고 돈만 아는 목석 같은 여자라고 씹어댔지? 주변의 수군거림이 커졌고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이 오수정에게 향했다. 수연의 시선은 오수정이 떨고 있는 명품 가방 위에 머물렀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 심지어 30일 전 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당신은 내 가족카드로 제주 면세점에서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가방을 긁고 있었지. 수연은 입가에 극도의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내 회사까지 찾아와서 내 코앞에 대고 내가 왜 독하냐고 묻는 거야? 오수정 씨, 염치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수정은 마치 얼굴을 강하게 엇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꺽꺽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고 얼굴은 돼지간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로비를 가로질러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한 달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방 안에는 낡은 나무 가구 냄새와 왁스 냄새가 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굳게 닫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창백한 햇살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기다란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수연은 왼쪽에 앉아 있었다. 곁에는 그녀의 대리인 한지영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연은 이제 깁스를 풀고 검은색 손목 보호대만을 차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고인 물처럼 깊고 고요했다. 반대편에 앉은 오정훈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정갈했던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여 있었다. 헐렁해진 양복이 그의 처량함을 더해주었다. 조정관이 두툼한 조정 합의서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양측 모두 조항에 이의가 없다면 마지막 장에 서명하시죠. 조정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한지영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와 꼼꼼히 확인했다. 첫째,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소유권은 원고 강수현에게 100% 무상 이전한다. 둘째, 피고 오정훈은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며 이는 36개월 할부로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미납 시 피고의 자녀 자산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을 실시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의 혼인 후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오정훈 쪽으로 밀어주었다. 오정훈은 백지 위에 적힌 그 잔인한 글자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검은색 볼펜을 쥐었다. 7년 전 이맘때였다. 구청 혼인신고 창구에서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서명을 했었다. 그때 그는 수연에게 약속했었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 호강시켜줄게.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인생이 파산했음을 알리는 판결문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펜촉이 종이 위에 머물 뿐 차마 내려가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애절하고도 끈적한 눈빛으로 수현을 바라보았다. 수현아, 정말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처럼 떨렸다. 수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의 나무 무늬에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은 대리석 조각처럼 차가웠다. 사인해. 제보서 국세청에 보내기 싫으니까 그녀는 딱 한마디만 던졌다. 오늘 날씨가 어떻냐는 식의 가벼운 말투였다.
그 가벼운 한마디가 오정훈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절망 속에 고개를 떨구고 펜을 꾹 눌렀다. 손이 떨린 탓에 종이 위에 적힌 이름 3글자는 짓밟힌 벌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마지막 획이 끝났다. 조정관이 그 위에 선명한 빨간색 인장을 찍었다. 쾅 소리와 함께 7년간의 황당했던 연극이 막을 내렸다. 수현은 조정관이 종료를 선언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인 합의서를 챙겨 백에 넣은 뒤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수현아, 오정훈이 다급하게 일어나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수현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그녀의 뒷모습은 칼로 자른 듯 곧고 단호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밝은 빛이 쏟아지는 출구로 향했다. 3달 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박순자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솜점퍼를 껴입고 노원구의 한 저가형 동네 슈퍼마켓 진열대 사이를 걷고 있었다. 매장 안에는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소리와 함께 생선 비린내, 썩은 채소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곳은 청담동이 아니었다. 흰 장갑을 낀 발렛 파킹 요원도 굽실거리는 매장 직원도 없었다. 박순자는 과일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특가 5,000원이라는 노란 딱지가 붙은 말라비틀어진 딸기 한 팩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5억 원의 전세금을 뺏기고 쫓겨나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10평 남짓한 반지하 방으로 옮겨온 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매달 들어오던 400만 원의 생활비도, 백화점 쇼핑도, 사모님 소리 들으며 마시던 오후의 홍차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호주에 있던 작은 아들은 송금이 끊기자 미친 듯이 화를 내더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녀의 자랑이었던 큰아들 오정훈은 세금 문제로 회사에서 쫓겨난 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지금 오정훈은 매일 방 안에 처박혀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구인 사이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박순자의 굽은 손이 딸기 팩으로 향하다가 멈칫했다. 5,000원. 이 돈이면 내일 먹어야 할 당뇨 약값을 아껴야 했다. 딸기를 사면 내일 약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힘없이 내려왔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제주도에서 최고급 흑돼지를 구워 먹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웃던 사모님이었던 그녀였다. 그 시각 3만 피트 상공. 발리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강수현은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홈웨어를 걸치고 널찍한 좌석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와 그녀의 크리스탈 잔에 잘 차갑게 식힌 페리에주에 샴페인을 채워주었다. 잔 밑바닥에서 황금빛 기포가 경쾌하게 솟구치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기내 와이파이 연결 알림과 함께 밝아졌다. 카카오톡 알림음이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오정훈이었다. 수현아, 눈이 온다. 오늘 면접 또 떨어졌어. 너무 춥다. 이 집안 곳곳에 당신 그림자가 가득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수현은 화면 위의 글자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상대방의 대화창에 딜금 표시가 뜨는 것을 지켜보던 그녀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이 그 번호를 영구 차단한 뒤 삭제해버렸다. 쓰레기는 한 번 치우는 것으로 부족하다. 휴지통까지 완전히 비워야 하는 법이다. 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떴다. 한지영 변호사였다. 수현아, 좋은 소식이야. 용인 아파트, 오늘 오전 중개업소에서 연락 왔어. 전세 살던 분이 매매로 돌리겠다고 하네. 6억 2천만 원, 올 현금이야. 다음 주면 절차 다 끝날 것 같아. 팔 거지? 수현은 샴페인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황금색 액체가 기내 독서등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왼손가락으로 화면 위에 딱 두 글자를 적어 보냈다. 팔아.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수현은 화면을 껐다.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버튼을 눌러 좌석을 완전히 뒤로 눕혔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고 달콤한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실크 안대를 쓴 채 푹신한 베개 속으로 머리를 파묻었다. 창밖에는 10,000m 상공의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한약 냄새 진동하는 새벽도, 기름 연기 자욱한 주방도, 매일 새벽 5시마다 하녀를 깨우듯 울려대던 알람 소리도 이제는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드디어 강수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누리는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지금 날아오르고 있었다. 저 밑바닥, 습하고 어둡고 썩은 냄새 진동하던 진흙탕에서 영원히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끝.